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 영어학원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강서구 1학년 기말고사 시험이 어땠는지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강서구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오래 쭉 가르쳐 오기도 했지만 제가 입시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해당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평소에 우리 학생들에게 진학 지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 출제 범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분량을 놓고 보면 여태까지 강서구 시험들과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교과서가 2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교재. 사실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2학년 친구들이 쓰던 교재인데 올해부터는 1학년으로 이 교재가 부교재로 내려왔고요. 시험 범위는 보시다시피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10강에서 13강까지 그리고 챕터 리뷰 3에서 5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에 실시했던 고1 6월 모의고사가 범위로 또 포함이 되었고요. 외부 지문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각 이제 영역별로 비중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선택형은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5문항,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5문항. 그래서 교과서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리딩 파워, 이 부교재에서 굉장히 많은 문항이 출제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이번에 선택형 문제가 총 36문제였습니다. 지난 중간고사 대비해서는 총 3문제가 늘어났죠. 그리고 비중을 봐도 총 3문제가 늘어난 것들 감안하더라도 그 부교재에 대해서 출제 비율이 지난 시험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험과 동일하게 2문항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예년의 시험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부 지문의 출제가 조금 적게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험과 동일하게 총 3문항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같은 지문을 공유하는 문항으로서 그 3문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 안에 작은 문제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문이 3개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작은 문제들을 더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문항 수는 훨씬 더 많게 느끼게 돼 있죠. 그래서 선택형과 서술형을 합쳐서 총 39문항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험 대비 3문항, 그건 이제 선택형에서만 총 3문항이 증가를 했고 이 지난 시험이 사실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문항 수도 좀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도 상승을 할 거라고 예견되어 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강서구의 시험 패턴은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는 경우에는 30문항 초반 내지는 중반 정도 문항 수가 형성이 되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30문항 중반에서 30개 후반에 해당하는 문항 수를 보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영역별로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교과서입니다. 사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지가 않지요. 아무래도 1학년 교과서다 보니까 안에 있는 텍스트들, 뭐 단어라든지 그 다음에 구성되어 있는 어법이라든지 문장의 길이, 그 다음에 소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출제를 했다가는 아무래도 시험 변별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문 변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편입니다. 지난 시험을 대비해 봐도 교과서 부분이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되었습니다. 없던 정보가 추가되기도 하고 뭐 어휘를 바꾸는 건 물론이고 문장 구성도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내가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 맞나? 고개를 약간은 갸웃하게 될 수도 있는 정도의 변형이었습니다. 근데 차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거 교과서에서 했던 내용이구나 라고 뒤늦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형이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유형은 뭐 제목, 어법, 빈칸, 순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역시 이제 가장 관건은 문항수도 많고 그 다음에 비중도 높지만 난이도도 어렵게 나왔던 이 리딩 파워입니다. 사실 리딩 파워는 이 교재가 좀 예전에 나온 책이기는 하지만 이 교재 자체가 타겟팅하고 있는 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2학년을 타겟으로 한 그런 교재이다 보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는 뭐 소재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물론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된 교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원래 타겟이 2학년이었던 만큼 기본적으로 쉬운 교재는 아닙니다. 작년에 1학년 아이들이 쓰던 부교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교재를 갖다가 변형을 많이 한 거죠. 그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 이제 그 선택형으로 많은 문항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수능 영어에 존재하는 전 유형이 전부 이 리딩 파워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지라든지 주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함축적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어법 어휘는 물론이고요. 빈칸,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순서, 문장 위치 찾기, 요약문까지 실제 수능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유형이 이 리딩 파워 범위 내에서 총망라되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시험 범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교과서랑 서술형, 그 부교재에서 서술형을 좀 적당히 섞어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술형 세 문항 모두 다 부교재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법을 수정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주고 거기에 빈칸을 뚫어준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 넣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문에서 특정 문장에다가 밑줄을 쳐둔 다음에 이 문장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표현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빈칸 서술형까지도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완성, 이 한 문장을 두고 단어를 배열을 해서 문장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문항도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거는 사실 그전의 서술형들은 변형을 그렇게 많이 해서 나오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술형 난이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부교재에서 출제된 표현들이 원래 원문에 있던 표현을 가지고 그대로 서술형을 냈다기보다는 특히 이 빈칸이나 이런 유형이요. 그 원래 있던 표현을 약간 바꿉니다. 변형을 한 거죠. 그런 것들, 이 변형을 기반으로 해서 적절히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안 그래도 문항수도 많고 서술형은 아무래도 더욱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풀게 될 텐데 그렇게 변형까지 이루어진 그런 서술형 문항을 학생들이 풀어야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문 변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교과서와 비슷하게 5문제 출제되었는데 빈칸이라든지 순서라든지 무관한 문장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물론 지문에 대한 변형은 발생했습니다. 그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예년에 비해서는 외부 지문의 어떤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총 2문항 나왔고요. 제가 그 중에 출처를 확인한 한 지문 같은 경우에는 4년 전 수능, 2021학년도 수능에서 어법 문제로 출제되었던 그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당연히 원래 유형을 그대로 낸 건 아니고요. 원래 어법이었던 문항을 다른 유형으로 이렇게 요약문처럼 변형을 해서 냈었습니다. 사실 이번 외부 지문 2문항이 절대적으로 1학년 난이도로 놓고 봤을 때 아주 쉬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어휘나 문장의 구성 자체가 1학년 친구들이 또 엄청 어렵게 푸는 뭐 그런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외부 지문 자체가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어떤 무게감과 압박감이 있기는 하겠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좀 드리면요. 지난 중간고사가 워낙 쉬웠죠. 100점 맞은 학생들도 있고 해서 당연히 이번 시험에서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지난 시험 대비 형성이 돼서 출제가 되었고요. 문항수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는 적게는 뭐 30문제 초반대까지 문제를 내기도 했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문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 문항은 3개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작은 문항들이 추가로 겹쳐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문항수는 40문항대 중반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1시간 내에 풀어내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난이도가 상승한 데 요인은 일단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항을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지문의 변형,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 원래 표현에 있는 어휘들을 많이 바꿉니다. 많이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어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량을 의도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별도로 리서치를 해서 그 해당 소재에 대해서 추가되는 어떤 정보를 선생님들이 이 지문에 변형을 하면서 녹여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이었는데 시험에서 읽어내야 할 때는 분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어야 할 것도 많고 변형도 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양도 많아져서 문항수도 많아 시간이 부담스러운데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변형으로 인해서 올라가니까 분명히 공부를 했던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어색하게, 낯설게 보일 수 있었겠죠. 서술형도 난이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년 같은 기준으로 보통 이제 서술형은 그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형태의 서술형이 많았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어떤 그 빈칸을 뚫어놓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쓰게 한다든지, 근데 그 또한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그런 문항도 꽤 여러 작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지난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 사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강서구 시험은 학생들이 시험 범위를 암기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봤던 그 텍스트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암기를 뭐 외우는 걸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숙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지문의 전반적인 흐름, 논리 전개의 구조, 그 다음에 이 지문이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관련된 여기 글에는 빠져 있지만 연계되어 추가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아무리 변형이 되었다 한들 주제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제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핵심 단어, 핵심 개념 이런 것들이 본인이 봤던 지문과 같은 방식으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 내에서 제시된 지문에 대해서 단순히 피상적인 암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을 5번, 10번 혹은 필요하다면 그 이상 정독을 해서 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숙지라는 건 주제, 그 다음에 필수 어휘, 그 다음에 이 지문 내에 중요한 어법 구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패러프레이징이 됐을 때 어떻게 달리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시험 보듯이 단순히 해당 문장을 통 암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잘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강서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변형의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분량도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내신 준비만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잘 보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원래 영어를 잘하고 영어에 대한 감각이 좋고 거기에다가 시험 범위 내에 대해서 충실하게 평소에 공부를 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잘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절대 단기에 노력을 해서 괄목할 만한 그런 결과를 보기가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단어, 진짜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보면 단어 같은 경우가 원래 지문에 나와 있던 단어, 사실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어휘라면 당연히 변형을 하겠죠. 그런데 이번 시험을 보면 사실 정답을 찾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선생님들이 어휘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건 학생들을 아무래도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그래서 변별력을 주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신 기간 때 반짝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합니다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특히나 이런 방학이라든지 내신 대비를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 시간대에 평소에 풍부하게 어휘, 근데 이 어휘라는 건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중심으로 전체적인 어휘의 풀을 넓히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교적 단시간 내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휘라는 건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열심히 단어를 외우는 수밖에는 없겠죠.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런 어휘에 대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강서구 시험은 비단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단어만 열심히 외워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휘 학습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법, 어법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의 시험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주요 부분들은 사실 어법입니다. 이 문항 자체가 어법에 관련된 문제일 때도 물론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 원문이 변형된 글을 읽어갈 때 학생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문장 구조를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마치 다른 지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철저하게 어법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문장 구조가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같은 말이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금방 기억을 떠올리고 정답을 찾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법, 결국 가장 원초적인 어법과 어휘라는 이 두 가지 사안으로 귀결이 되는 게 강서구 시험을 가장 잘 대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술형, 여태까지 서술형 패턴과는 다소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문장을 완성하는 서술형 중심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해당 표현에 빈칸을 두고 또 그 표현이 다른 방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됐을 때 어떤 어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그래서 평소에는 좀 어법 지식에 집중을 해서 물어보는 문항들이 좀 많았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이 강서구 서술형 문제는 이 사고력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 지문 전체에 대해 얼만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부 지문, 물론 외부 지문이 올해 들어서는 전체적인 비중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런 패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소에 외부 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두 문제가 잘하는 학생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생을 판가름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에 외부 지문에 대한 적응력, 이것은 나아가서 곧 수능에 대한 대비까지도 연계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역시나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절대 강서구 시험은 시험 기간에만 바짝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내신 대비 수업을 이제 평소에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부터가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아무리 제가 이전에 봤던 지문이라고 해도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지문이라고 해도 그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를 내는 패턴이라는 건 분명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번 시험 대비에 임할 때마다 제가 범위 내에 있는 지문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무리 예전에 제가 봤었던 지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철저히 다시 완벽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제가 새롭게 느낀 인사이트라든지 혹은 시험의 어떤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10분 발휘를 해서 반영을 하고 지문 분석을 한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는 뭐 어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또 논리 전개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한 뒤에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수업을 가장 핵심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런 지문의 특징이 이런 요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높지 않다 플러스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까지 대비를 하자라고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요 문장들 물론 그 시험에 대해서 모든 문장이 다 패러프레이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주요 핵심 문장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른 형식으로 바꾸고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시험 대비를 하면서 주요 문장들, 패러프레이징의 가능성이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문장들 위주로 학생들에게 변형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린 게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추가를 드리면 이번 시험에 변형이 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문항이 다 지문이 다 변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걸 다 변형을 하다 보면 하위권 학생들은 성적을 어느 정도 점수를 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형을 한 지문과 변형을 하지 않은 지문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지문이 문항은 39개지만 지문 자체는 이 공통 지문으로 두 문항 나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 지문 두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문 수는 총 38개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변형이 일어난 거 물론 아주 너무 미약한 변형은 배제했습니다. 대체로 변형이 일어난 것과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해보니까 전체 문항에서 76% 정도가 지문 변형이 일어난 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 문제를 내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겠다 싶은 정도의 변형이죠. 분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표현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가장 두 가지 근본, 어법과 어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피상적인 어법 지식, 기본서에서 나옴직한 그런 어법 지식을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지식을 독해와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수업을 할 때는 이 어법 사안에 대해서 그냥 A는 B야 라고 절대적으로 단편적으로 제시만 하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이런 어법이 발생을 했는지 저는 영어를 전공을 한 사람이고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고 또 저도 납득이 되어야만 이해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시킬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서 이해시키는 그런 수업을 내신 그리고 내신 아닌 때도 평소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기적인 어휘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우리 학생들이 노출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다량의 어휘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시험의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험에 최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어휘라든지 또 평가원이 좋아하는 어휘 그 다음에 중요 어휘에서 파생어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들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또 여기에 얽힌 유의어와 반의어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묶어서 저는 이걸 이제 어휘 스토리텔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 외부 지문 중요하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수능, 영어 대비와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각 유형별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 접근 방식을 대체로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아무래도 효율이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내신 기간 그리고 평소에 연습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관리,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확인 테스트. 일단 제가 수업을 하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이제 그 학교 시험에 맞춰진 패턴으로 테스트를 직접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또 그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복습노트, 제가 복습노트 활용하고 있는데 이 주요 문장 또 주요 어휘 또 주요 어법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 수업, 강속어 시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평소에 영어에 대한 체력, 체급을 충분히 풍부하게 잘 키워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될 수능, 영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사실 지난 6월에 본 평가원 모의고사, 얼마 전에 이제 최종 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이 수능 영어에서 절대평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1.47% 나왔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유가 절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서라고는 저는 일선에서 오래 있었던 강사로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1.47%만이 1등급을 받았다는 건, 그리고 또 앞으로는 수능 영어가 어느 정도 좀 쉽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지금 수능 영어에서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게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이제 오랫동안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다 수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반영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수능 영어에서 좋은 성적,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수능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문제를 해결하는가,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답을 찾아내는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분명히 이런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만 가지고 단순히 읽기만 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거는 온전히 독해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한 거죠. 그런 문제 풀이 방식으로는 사실 요즘같이 문제 유형이 달라져서 출제 패턴이 달라져서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 영어에 온전히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우리 학생들이 난이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능 문제 풀이법을 평소에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요즘 뭐 문해력이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문해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글과 이 화자가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평소 수업에서 내신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강조를 하고 역시나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판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가만히 제가 서 있고 앉아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화면 속에 보이는 학생들이 읽고 있는 이 지문과 각 문장에 대해서 최대한 분석해서, 이게 이제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 때문이기는 한데요. 또 우리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영어에 대해서 문장과 각 요소에 대해서 최대한 분석적으로 자세하게 접근을 하는 방식을 평소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또 고집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연습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문장 파악을 위해서 구문 분석, 문장을 전체적인 흐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요소에 주목해서 이 문장이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결국 어법을 독해에 적용하는 방법이죠. 그런 연습은 제가 비단 독해 시간에만 내지는 어법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하는 모든 수업에서 이 구문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평소에 학생들에게 연습도 시키고 있습니다. 어휘, 어법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만큼 평소에 학생들에게 어떤 지문, 어떤 문장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휘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대하게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그 확인 테스트라든지 복습 노트라든지 이런 부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학지도 이 부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평소에도 제가 이 진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쪽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에게 실제로 임상적으로 진학지도도 꽤 수년간 오래 해왔습니다. 평소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학생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학생들에게 진학지도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평소에 이제
시기가 돼서 컨설팅을 받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 학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 학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뭐 수시, 정시 할 것 없이 그 진학지도, 입시 상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제가 여름방학에 담당하게 될 그 구문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문 특강을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구문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문장을 하나를 주어주고 이거를 문법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독해에 적용을 할까, 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 말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이 어법을, 문법을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해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법과 문법적인 지식이 고등학생이 돼서 학생들이 발휘해야 되는 종합적인 언어적인 사고력, 언어적인 지식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된 채로 문제풀이에 적용하기를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어법을 배운 거를 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데에는 뭔가 단절되어 있는 여기에 장벽이 존재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어법을 물어봤을 때 대답 잘합니다. 근데 이거를 독해에 적용을 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어렸을 때 배운 어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언어적인 특성과 결부시켜서 또 사고력의 어떤 증진과 연관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깨달아줘야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언어에 상대적으로 감이 조금 좋지 않은 또 평범한 친구들은 이 과정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지만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을 알면서도 이거를 문장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막연해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 구문 특강을 준비를 한 건데 일단 제 구문 특강에서 지향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어법에 대한 이 원리적 개념을 충분히 학생들이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배웠던 단순히 뭐 투부정사, 가정법, 관계사 이렇게 파편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어법 지식이 아니라 이것들을 영어라는 언어와 그 다음에 한국어라는 언어 이런 것들과 적절히 잘 어우러지게 버무려서 어떤 언어적인 특징 때문에 이런 문법이 국어에서는 이렇게 영어에서는 저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납득을 시키면서 이거를 독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앞서 제가 강조드렸던 이 영어 문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읽고 넘어가서 대강의 의미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장의 낱낱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빠짐없이 정확하게 놓침 없이 문장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고 그것이 이번에 제가 진행하는 여름 구문특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장에 대한 구문 분석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존재하는 어떤 수능 유형의 지문, 그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구문에만 분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왜냐하면 한 문장 한 문장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곧잘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장들이 10개, 15개 합쳐져 있으면 이 지문을 또 읽어내는 건 사실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문 분석을 바탕으로 하되 구문 분석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지문을 읽어서 이 수능 유형에 대한 전반적 이해까지 도모하는 그런 특강이 될 거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앞에 서서 판서하는 수업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저는 최대한 학생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 대해서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최대한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제가 가끔 오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같은 시간이라도 더 얻어가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그런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차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이 각 챕터의 내용만 봤을 때는 학생들이 어법 기본서, 그러니까 어법에 대해서만 다루는 그런 특강이 하고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수업은 어법에 대한 원리를 기본으로 독해에 적용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각 어법 요소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단지 어법의 개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10분 발휘된 구문과 또 그런 수능 유형 지문들을 통해서 직접 독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법과 어법과 독해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저와 함께 푸는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그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를 매 차시마다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성취도를 점검을 하고 또 보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할 겁니다. 여기에는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제 플러스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복습노트 작성까지 함께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학생들마다 사실 조금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자극을 또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강서구 시험 분석과 특강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